윤 대통령 저격한 안철수 의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을 저격한 홍준표 시장 2위와 5위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진 국민의힘의 사정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지도부 공백 상태죠. 이제 보수 여당에게 남은 건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등 돌린 민심을 다시 돌려놓을 것인가, 이게 핵심일 겁니다. 당분간 다음 달까지는 권한대행 역할을 하게 될 윤재혁 원내대표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총선에서 일단 좀 성패했다는 분석이 많은데 원인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질문을 제가 지금 오늘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정리한 상태에서 이야기했죠. 당 수습과 관련해서 제가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실무자들 좀 보고도 받고 그럴 차원에서 잠깐 나온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조기 전당대회로 가냐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냐, 두 가지 방법 놓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 개인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모든 이 수습 방안에 대해서 중진 의원들과 상의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당의 당선된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당선자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선자 총회는 한 언제 정도 좀 진행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실지 좀 궁금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중진들 회의를 해서 어느 시점이 가장 좋을지를 제가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윤재혁 권한대행의 목소리 먼저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면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5월까지는 지금 윤재혁 권한대행 체제, 당선자 총회, 그러니까 이른바 의원총회 성격의 당선인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여러 중진들 의견을 모아보겠다는 게 윤재혁 권한대행의 얘기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거는 비대위로 전환하든 혹은 좀 조기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열든 이런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윤재혁 원내대표 혼자 결정하기에는 꽤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당 중진들의 어떤 의견을 모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 개편, 이게 이제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걸맞춰서 당도 뭔가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조기 전당대회를 할 경우에 당의 어떤 전당대회 분위기로 너무 빨리 이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일단 21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5월 29일 날까지가 이제 임기가 끝이거든요. 6월 1일부터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중간에 해결해야 될지 아니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두고 지금 정부적인 판단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 한편에서는 어쨌든 당이 지금 혼란스럽고 침체돼 있고 지금 침울한 분위기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당대회 분위기로 빨리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당에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예. 그런 의견들이 꽤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당선자 중에서는. 예. 지금 일단 22대 국회 되기 전에 당 체제를 일단 정비해놓고 예. 그다음에 이제 22대 국회를 시작하는 이런 방안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5월 달에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름에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계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비대위는 더 이상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맨날 비대위만 하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집권 여당이 맨날 이게 비대위만 한다는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새로운 22국회 맞이해서 그 지도체제도 새롭게 만드는 아마 조기 전당대회 쪽으로 저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의원 말씀은 결국은 지금까지 수많은 비대위원장, 비대위 체제가 계속 비대위 돼 있기 때문에 아예 조기 일찌감치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이렇게 지도부를 제대로 꾸려놓고 22대 국회를 맞이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선자 총회도 하고 아마 다음 주 초쯤에 중진들과 함께 윤재혁 원내대표 윤재혁 권한대행이 의견을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수습을 할지, 지도부를 어떻게 다시 새 지도부를 꾸릴지를 논의할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건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한 전 위원장은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 총선 개인의 성적표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 엄청난 지금 악재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한동훈의 개인기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여기 막으면 저기 터지고 여기 막으면 저기 터지고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을 한 것이지 100%는 아니죠. 뭐 그래도 저는 8대 2로는 봐요. 그 2에 해당하는 것은 미리미리 국민의힘이 정부랑 거리를 두거나 정부를 바로잡을 기회가 많았었는데 각종 모든 악재에 대해서 정부를 동조하거나 침묵했던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이길 수 없는 용병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전면에 등장했을 그 시점에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줄 용병이다. 이번에 사실 그게 깨졌습니다. 그 기대가 저는 많이 깨졌다라고 보고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쉼을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많이 지치기도 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회복하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조금 쉼이 있으면 어떨까. 이 국민의힘 특히 보수 여당 입장에서는 뭔가 왜 졌는지를 잘 알아야 다음 선거에서도 다시 이길 수 있다는 판단, 정확히 그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여권 내부에서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쭉 보면 뭐 각양각색이지만 특히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에 총선 참패 책임은 대통령 팔, 여당이 한동훈 위원장이 별로 잘못한 건 없다는 취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각자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재섭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8, 여당이 2, 한동훈 위원장은 0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본인은 어쨌거나 한동훈 위원장이 키를 잡았던 선대위의 지원 유세를 받아서 당선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몸을 담았던 적은 없거든요. 김재섭 예.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또 이번에 정권 심판론이 대세였으니까 8, 2, 0 이렇게 숫자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것 같고 예. 천하람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이잖아요. 예. 또 유준석 당선자를 향해서는 또 대선 주자급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무래도 상대편이고 적이다 보니까 한동훈 대선 주자 어려울 것 이러고 각자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 적이다가 저는 그렇게 큰 가치를 두고 싶지는 않고 예. 제 생각에는 집권 초기부터 쌓아온 어떤 소통 부족이라든지 협치를 안 하는 거에 이런 불만이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돼 온 결과고 선거 전국에서 이종섭 장관 사태를 통해서 아 그래 소통 안 하잖아. 그다음에 대파로 상징되는 물가 불안이 예. 그래 도대체 이제까지 뭘 한 거야. 이런 거를 통해서 터진 거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한동훈 장관도 이번 그 윤석열 정부의 참모로 기여를 했고 또 이번에 선거로 뛰었기 때문에 책임이 전혀 없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예. 그래도 크게 보면은 정권 심판론이 주류를 이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가 좀 더 소통하고 국민 앞에 겸손했으면 결과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듭니다. 전 변호사 말씀이 결국은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좀 쌓였고 결국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 0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모든 책임이 한동훈 위원장에 쏟아지는 건 아닌 것 같다. 박성근 비서관님, 뭐 같이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한지아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미지가 많이 소모됐고 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천하람 당선인은 이제 대선 주자로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이제 정치 생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을 조금이라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가 어려운 게 분명한 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실정을 반복하고 대통령의 독선적인 태도가 반복될 때 여기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비대위원장의 선택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 길을 가지 않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부의 실정에 동조한 것이고 방조한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공동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국정기조를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 책임은 있다고 할지라도 총선 과정에서 분명히 당의 노선이나 당정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건 지난 선거만큼의 지지층 결집 이상의 확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애초에 여의도에 처음 투입될 때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기대했던 소위 말하는 중도 확장성이라던가 새로운 정치력 이런 것들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선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여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거의 천하람 당선인과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박성민 비서관이 하셨네요. 그런데 특히 보수 쪽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러 차례 한동훈 전 위원장을 때린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내가 일체 말 안 하죠. 나머지 강론 자질구레하게 연탄하고 셀카 찍고 이런 거는 내가 이야기 안 하기로 했어요.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2년도 안 지났는데 자기 조사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어느 정권에서나 2년도 안 된 전 정권이 자기를 내세우는 전례는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성공한 전례도 없어요. 이번에는 총선용이야. 총선이야. 아무래도 총선 기간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안 하고 싶었다고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어제 오늘 뭐 오전 오후 성격으로 계속해서 한 전 비대위원장 비판하고 있거든요. 능력도 안 되는데 셀카만 찍다가 뭐 아이돌 놀이 하다가 총선 말아먹은 거 아니냐. 혹은 오늘 점심때쯤엔 문재인 전 대통령 믿고 사냥개 해서 보수를 겨누다가 모질게 짓밟던 애다. 글쎄요, 그 단어 선택 혹은 수위가 꽤 높은데 장 변호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깜도 안 되는데 셀카만 찍었다라든지 뭐 사냥개라는 표현은 다소 굉장히 발언 수위가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선거의 패배의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의 목소리들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분석들이 또 각각 저마다 처한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보수의 이제 잠재적인 대권 주자의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위치와 관련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비판하는 이야기들도 연결지어서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그동안 이제 보수 진영에서의 좀 유력한 대권 주자로 뽑히던 분이었는데 이번 총선 참패를 두고 그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두고 이제 말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예. 이 상황에서 사실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욱 흔들려고 나오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사실 어떻게 본다면 국민의힘의 패배의 어떤 원인을 분석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대선 경쟁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크게 정치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발언 수위가 굉장히 높은 공세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한 전 비대위원장 비판하면서 뭐 황교안 전 대표도 싸잡아서 비교하고 비판하는 얘기도 있고요. 뭐 셀럽 혹은 용산만 목매어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당이 되었다. 청년층 뭐 이준석을 왜 이렇게 내치면서 우리가 키워왔던 사람을 또 이렇게 내칠 수 있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홍준표 시장이 작심한 듯 어제 오늘 꽤 많이 비판하고 있단 말이죠. 참 정치라는 게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100일 동안 그렇게 쉼없이 또 정말 탈진된 정도로 당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이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돌아가자마자 저렇게 정말 품격이 없고 저질스러운 말로 공격을 하고 있는 저 모습이 저는 현재 이 보수 정당의 현 주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이 조금만 빈틈만 보이고 조금 죽을 것 같으면 바로 달려들어서 밟아버리는 그 본성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준표 시장은 뭘 하셨나요? 그 편한 데 가서 본인 지역구 버리고 저기 고향 가서 대구시장 하면서 편안한 데 있으면서 당에서 뭘 할 때는 한 이야기를 안 하다가 이제 상대방이 좀 약하고 당이 어려워지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고 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지금 이 보수정당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자괴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한동훈 의원, 지금 홍준표 시장이 비판하고 있는 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윤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비난하는 거 아니겠어요? 깜도 안 된다? 애다? 그럼 본인은 그때 뭐였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대표할 때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심정을 본인도 충분히 알 텐데 이제 와서 저렇게 정말 쉼없이 달려온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해야 본인이 올라선다라는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과연 이게 보수의 원로의 태도로 맞는 것인지 쓰는 용어조차도 상당히 참 이렇게 써야지 언론에서 아마 실어줄 거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참 품격 없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홍 시장한테 바로 전화 오시는 거 아니에요? 뭐 전화 안 받을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뭐 홍 시장의 저 메시지에 뭐 이현정 의원께서 꽤 많이 비판하셔서 홍 시장은 저 맥락에 물론 뭐 거치게 비판했지만 그동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에 어떤 전략을 갖고 있었는지를 좀 근본적으로 묻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 의원께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정치는 계속한다고 약속을 했으니 실제로 원래는 뭐 예정대로라면 당권도 전당대회에서 도전하고 대권까지 가는 이
과정을 밟겠다는 예측이 좀 많았었는데 일단 지금 본인 책임이라고 오롯이 제 책임이라 얘기하고 비대위원장 물러났기 때문에 어느 시점 혹은 정치를 계속한다는 약속은 분명히 지킬 건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정치도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라는 게 뭐 갑작스럽게 어떤 들어와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실수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항상 배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이제는 저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때가 됐다. 사실 이번에 갑작스럽게 당에 차출돼 와서 100일 동안 본인이 그동안 가졌던 뭐 정치 전혀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본인 100일 동안 본인이 가진 것 모든 것을 소진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과연 근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잘못 때문인가라는 건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가져왔던 또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어떤 축적의 시간을 갖고 그것이 어느 정도 쌓였다,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졌다라고 판단할 때 저는 아마 다시금 등장하지 않겠나 싶어요. 예. 뭐 어쨌거나 이 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고 예. 또 그런 어떤 본인도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본인의 어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회의 어떤 공익적인 어떤 그걸 기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정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본인이 대중들과 만날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이 길든 짧든 쉼표는 일단 필요해 보이고 뭐 이런 곧바로 하나하나 밟아가려고 했던 정치 행보에는 차질이 생겼지만 일단 뭐 여러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론을 두고 오늘까지도 꽤 많은 얘기들 뭐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부터 해서 김재섭 당선인의 여러 얘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국민의힘의 108명 당선인 가운데요. 영남권이 무려 59명,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당선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더더욱 조금씩 더 쇄신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선봉에 안철수 의원이 있습니다. 국정 운영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것을 표로 증명한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서 건강한 당정관계, 아무리 정부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도 아무래도 국민과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이거는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정책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정부가 받아들이는 그런 정상적인 당정관계로 돌아오면 저는 앞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연금 개혁이라든지 뭐 교육 개혁이라든지 뭐 지금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는 의료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협점을 찾아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의사분들께서 주장하는 부분도 분명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여당과 대통령실 나서서 정부가 좀 타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향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각 수도권에서 당선됐던 당선이 된 안철수, 김용태 당선인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 박성미 서관님, 특히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당선인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아예 대통령실 3실장 그리고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이번에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대표인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총선에서 졌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 중도 확장이 안 됐다, 중도층의 마음을 잡지 못했다 이거거든요. 예. 그 핵심에는 결국에 윤석열 정부와의 당정 관계를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하나의 폐의 원으로 분석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인물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것을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주길 기대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에 좀 더 골몰했고 중도층 확장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이 두 가지의 빈틈이 보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본인이 차지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전략을 피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는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안철수 의원은 비교적 그래도 대중에게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도층의 민심을 잡을 수 있는 인지도 있는 인물은 나밖에 없다라는 일종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 일단 이미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등이 이제 사의를 표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뭔가 내각 총사퇴기까지 그 정도 국정기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어제 오늘 가장 대통령실과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안철수 후보, 안철수 당선인의 얘기거든요. 또 하나 있어요. 다소 이제 대통령실과의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
뭐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기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전전 변호사님. 네. 뭐 안철수 당선인,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렇다 치고 특히 김재섭 당선인도 우리가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 이런 국민의힘, 특히 이번에 수도권 중심으로 한 당선인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당선자들이 제일 먼저 목소리가 내기 시작한 게 특검이거든요. 특검이 무슨 개혁의 상징처럼 저렇게 돼버렸는데 특검이라는 거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사 절차로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지금 압수물 분석이나 소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예. 이미 고발이 됐고 이종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은 그때 박정훈 단장에 대해서 뭔가 국방부가 개입을 해가지고는 이첩 과정에 문제가 있었냐, 지금 이게 문제인데 예. 이해랑 사건 이후에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돼서 예.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 자체를 민간에다가 이송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특검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하는 건데 일단 그 디올백과 관련해서는 김영란법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 그다음 배우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자 이런 부분에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고 주가 조작도 한번 법원의 판결에 드러난 부분이거든요. 법원의 판단을 한번 거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으면은 검찰에서 소환하고 물론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예. 일반 검찰에서 소환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보도를 보니까는 검찰에서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은 소환할 수 있다 그런 의사 표명을 분명히 했더라고요. 예. 거기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또 특검 전국으로 이렇게 간다면 이제까지 특검이 성공한 사례가 박근혜 국정농단 외에는 없었어요. 예. 지금 국민들이 필요한 거는 민생인데 벌써 지금 몇 개입니까?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도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오히려 역풍 맞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조국혁 신당을 비롯해 특검을 하자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게 집권 여당이든 민주당이든 정권 심판원의 본질이 민생이기 때문에 당선인들도 민생부터 챙기는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뭐 수도권 후보 당선인들 중심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있지만 개항을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지긴 했지만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활용법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늘 함께 우리 저 돌보고 시장 잘 되게 할 거예요. 우리는 선거 때만 반짝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다 잘 되죠. 이거 커피 좀 드시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드시는 거 드세요. 같이 힘내자고요. 후회를 도모하세요. 우리 이천수 선수가 우리 끝나고 이 뒷 인사까지 함께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너무 눈물 날 정도로 처음보다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 감사하고 우리는 의형제잖아요 지금 변함없이 늘 함께 그리고 뒷심을 발휘하는 예,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계속 만나요. 아, 이거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낙선 인사도 이제 이천수 후원회장과 함께 낙선 인사도 유튜브에 생중계하는 것도 참 이례적인데 뭐 그만큼 개항에 본인이 한번 다시 도전하겠다는 의지. 근데 이제 그런 것과 별개로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사실 어제부터 많이 이른바 포스트 한동훈 국민의힘의 지도부 공백을 누가 메우고 구원 투수로 나올 거냐. 뭐 나경원, 안철수 어제 많이 나왔던 그리고 특히 경남 양산에서 김두관 전 지사를 꺾은 김태호 당선인 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원 전 장관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오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번에 원 장관, 원 후보는 정말 선거를 제가 볼 때 좀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여한 없이 아마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재명 대표라는 정말 제1야당의 대표를 상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어쨌건 선거 운동의 뭐 진수를 보여줬다고 할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마 아주 이번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모든 것을 쏟아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당에서도 원희룡 후보에 대한 어떤 이제 이 보상, 인정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즉 당을 위해서 정말 이 헌신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어떤 이제 앞으로의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당 대표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쓰임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저는 아마 원희룡 후보가 사실 이번에 그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선거 중에 처음으로 진 선거거든요. 그렇지만 또 내용적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재밌는 선거 또 의미 있는 선거를 했다. 특히 이제 이천수 후원회장과 함께 같이 이뤘던 선거 이 운동 이거 자체는 아마 굉장히 앞으로 연구 대상이 될 겁니다. 그만큼 아마 저는 원희룡 후보는 당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부 사이드에서도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이 충분히 있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의원 말씀 중에 정부 쪽에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나중에 내각에 다시 국토부 전 장관, 국토부 장관 했으면 뭔가 더 큰 일을 같이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본인의 어떤 신분이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앞으로 차기 총리 후보라든지 예. 뭐 그 물망에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러한 어떤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뭐 물론 총리는 국회 인준이 필요합니다만 뭐 총리 한마평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54대 45로 졌나요?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가 54, 45, 뭐 8점 몇 퍼센트 포인트로 졌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그렇다. 근데 이제 원희룡 후보 얘기도 나오는 게 뭐냐면 계양을도 인천의 수도권. 결국은 이 국민의힘이 좀 더 확장성, 보수 지지층 말고도 뭔가 한 발 더 나아가려면 이런 수도권 후보들 중심으로 목소리를 더 펼칠 수밖에 없다. 물론 뭐 권성동, 김태호 후보는 약간 좀 별개라고 하더라도 장현주 변호사도 그런 생각에는 동일하십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또 살아 돌아오신 그런 의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벌써 앞서서도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런 기조는 앞으로도 더 많은 당선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번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 패배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기조도 조금씩은 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지금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행보가 뭐 정부로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될지 또는 당내에서의 어떤 역할을 도모하게 될 것인지 예. 이 두 가지 정도가 크게 길이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그 두 가지 방안 모두 다 조금씩의 한계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정부 내각으로 다시 들어가는 방안은 앞서 국토부 장관을 한번 역임을 했었기 때문에 예. 사실상 또다시 장관을 하는 것은 뭐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도 조금은 좀 앞서가는 또는 한 발 나아가는 그런 이미지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예. 총리라든지 그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당대표 후보로는 물론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당대표 후보로 한마평에 오르는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선인 신분이 있는 것에 비해 그러게요. 원희룡 전 장관은 어쨌든 이번에 낙선을 했기 때문에요. 원외 당대표는 계속 정치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치적인 확장성은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한 전 위원장이 물러났고 제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힘도 뭔가 다시 한번 재건을 하면서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벌써 어제 오늘 많은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고